자, 연학 집안에서의 치마 예측은 아주 어렵지만 치마 예측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쌍곡선법입니다. 쌍곡선법, 아사커법, 호시노법, 무처리 집안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로고티법입니다. 로고티법, 커버 피팅법 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쌍곡선법입니다. 쌍곡선법은 치마의 평균 속도가 쌍곡선적으로 감소한다는 가정에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실측 치마량을 이용하여 장내 치마량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쌍곡선식입니다. 이 쌍곡선식을 1차식으로 다시 변환합니다. 1차식으로 변환하여 계측 데이터를 플롯하여 1차식으로 건사하고 여기서 Y의 절편 알파와 축의 기울기 베타를 구하여 장내 치마량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예측 데이터는 성토 종료 시점, 성토 종료 시점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종료 시점 이후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때의 성토 종료 시점의 치마량을 S0, 성토 종료 시점 이후의 시간을 T로 카운트를 합니다. 성토 종료 시점 이후의 시간이 0이 되어서 30일경과 60일경과 90일경과 이런 식으로 시간을 카운트합니다. 자, 주어진 쌍곡식에서 1차 근사식으로 변환해야 됩니다. 쌍곡선식을 1차 근사식으로 변환하려면 자, 먼저 S0를 좌변으로 넘겨줍니다. S0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식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t를 다시 좌변으로 넘겨주고 ST 빼기 S0를 우변으로 넘겨줍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t를 좌변으로, ST 빼기 S0를 우변으로 넘겨줍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이 값을 y축에 두고 이 값을 y라 두고 t를 x라 두면 y는 베타 t 플러스 알파라는 1차 직선식이 나옵니다. y축으로 두고 y축, y값으로 두고 t를 x축에 두면 그러면 베타는 기울기가 될 것이고 알파는 절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1차식으로 건사되면 계측 데이터를 y값과 x값으로 나눠서 플로팅한 다음에 추세선으로 건사시켜 알파, 베타를 구하면 됩니다. 자, 저기서 알파, 베타 식을 완성하면 최종 치마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주어진 쌍곡선식에서 최종 치마량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식에서 요 뒷항에 있는 부분에서 분자 분모에 t로 나눠줍니다. 분자 분모를 t로 나눠주면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여기서 t분의 t는 1이 되고 t분의 알파는 t분의 알파로 되고 t가 약분돼서 베타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식에서 st는 s0 플러스 1 나누기 t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식에서 시간을 t를 무한히 보내면 시간을 아주 많이 준다고 가정을 하면 극한을 취하면 st는 s 무한대 그러니까 최종 치마량이 될 것입니다. 최종 치마량 t를 무한히 준다면 최종 치마량이 될 것입니다. t를 무한히 주면 S0는 성토 종료 직후의 치마량이니까 S0 그대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t분의 알파는 t가 무한히 가면 t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값은 0에
근접하게 됩니다. 0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극한값은 0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0이 되면 S0 플러스 베타분의 1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 치마량은 S0 플러스 베타분의 1이 됩니다. 자, 쌍곡선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쌍곡선법에 의한 치마 분석 예입니다. 계측 데이터가 그림처럼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입니다. 성토 종료 직후의 치마량이 15cm, 한 달 뒤 22cm, 두 달 뒤 27cm 이렇게 치마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쌍곡선법으로 장내 치마량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Y축 값을 구해야 됩니다. Y축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성토 종료 직후의 치마 시간 30일, 60일, 90일, 120일이 될 것입니다. 성토 종료 직후의 치마량이 처음엔 이 지점에서는 30일, 종료 직후의 시간 경과가 30일, 60일, 90일, 120일 됩니다. 30일, 60일, 90일, 120일이 됩니다. X값을 구하였습니다. Y값입니다. Y값은 T 빼기 T0, 그 다음에 ST 빼기 S0, 이 치마량을 구합니다. 22cm 빼기 15cm. 이렇게 Y값을 구합니다. 각 지점에. 마찬가지로 5개월 뒤에 값도 150일 빼기 90일 하면 60일이 될 것이고, 치마량은 27cm 빼기 15cm가 됩니다. 27cm 빼기 15cm. 이렇게 해서 Y값을 구합니다. 3개월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180 빼기 90일 하면 90일이 될 것이고, 3개월 뒤니까 90일이 될 것이고, 치마량은 30cm 빼기 15cm가 됩니다. 30cm 빼기 15cm. 이렇게 Y값을 구해서 그 구한 값을 S값, T 30일에 해당하는 Y값, T 60일에 해당하는 Y값, 이렇게 플로팅을 합니다. 이렇게 플로팅하고 한 뒤 엑셀에서 1차 근사식으로 추세선을 구합니다. 추세선을 구하면 Y는 0.0311x 더하기 3.2563이라는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는 Y의 절편 되고 베타는 귤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곡선 식에 대입하면 ST식이 되면 이런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쌍곡선 식에 대입하면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10개월 이후의 치마량은 10개월 이후의 치마량은 시간을 대입하면 됩니다. 10개월 이후의 치마량은 T에 10개월을 넣으면 10개월 후에 성토 시작부터 10개월 이후의 치마량은 300일을 넣고 T0 값을 빼주고, 이렇게 하면 10개월 이후의 치마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치마량은 S0 값은 성토 종료 직후의 치마량 15cm고, 베타는 여기서 구한 베타 값을 넣으면 최종 치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이용하여 더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최종 치마량을 구했으면 현성토 하중에 대한 예상 최종 치마량으로 압축 특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쌍곡선법으로 구한 최종 치마량은 현 성토 하중에 대한 예상 최종 치마량입니다. 그러면 목표 준공 하중에 대한 최종 치마량을 구하려면 압축 특성을 역해석해야 됩니다. 압축 특성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구한 값은 현 성토 하중에 대한 것입니다. 현 성토 하중에 대한 최종 치마량을 알기 때문에 현 성토 하중에 대한 최종 치마량을 구하였고, 점수성 두께를 알고 유효 토피합을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하중 성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압축 특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압축 특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압축 특성을 구하면 앞에서 구한 압축 특성을 구하면 공용시 지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 공사 중 성토하중에 대한 지마량은 앞에서 구하였고 준공 후 공용화했을 때 지마가 얼마나 될 것인가 를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역계산한 베타를 가져오고 연약층 두 개는 똑같이 할 수 있고 유토피아번 똑같은 값을 씁니다. 다만 델타 P2는 시공 중과 공용 후 다르기 때문에 공용 후 델타 P2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공용 후 치마량을 알 수 있습니다. 공용 후 치마량을 알면 공용 후 치마량에서 허용 치마량을 빼면 목표 치마량이 되겠습니다. 통상 허용 치마량은 도로에서는 10cm가 많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아사오카이 방법입니다. 아사오카이 방법은 1차원 압밀 방정식에 기초한 치마 예측 모델입니다. 실 측치를 SI 번째와 SI-1번째를 SI 번째를 Y축, SI-1번째를 X축으로 두어 플로팅합니다. 근데 여기서 SI-1번째가 무한히 가면 최종 치마량이 됩니다. SI도 무한히 가면 최종 치마량이 됩니다. 무한히 가면 최종 치마량이 갔을 때는 SI 1번째도 무한히 가면 최종 치마량이고 SI도 무한히 가면 최종 치마량이 됩니다.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치마량은 계측에 의한 최종 치마량 직선식은 45도선과 만나게 됩니다. 아사오카법에서 현재 임의의 시간에서 치마량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최종 치마량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쌍곡선법과 마찬가지로 계측 데이터를 플로팅하여 1차 직선식으로 근사시켜 베타 값을 구합니다. Y절편과 X절편을 구하여 각 식에 대입하면 임의의 시간의 치마량과 최종 치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호시노법입니다. 호시노법은 치마량이 시간의 평방근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초기의 실적 치마량으로 장래 치마량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쌍곡선법과 거의 유사한데 단지 Y축만 다를 뿐입니다. Y축만 ST-S0의 제곱한 값을 사용합니다. 나머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게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로고티법입니다. 로고티법은 연합지반을 개량하지 않은 무처리 지반 치마 예측에 적합합니다. 앞에 쌍곡선법이나 아사오카법 호시노법은 연합지반을 개량한 집안에 적용을 주로 합니다. 무처리 집안에 연합지반을 개량하지 않은 집안에 적용할 경우 그 오차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처리 집안의 경우 로고티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로고티법은 무처리 집안을 치마 개척을 할 경우 2차 함밀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계량도를 평가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함밀 종료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개척 단계에서 2차 함밀이 나타날 때까지 개척을 한다면 이렇게 1차 함밀 종료 시점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척 단계에서는 2차 함밀이 시작되기 전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함밀에 대한 최종 치마량을 개척 단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척 데이터를 플로팅한 다음에 엑셀에서 로그 그래프로 추세선을 꺼서 식을 산정하면 됩니다.
커브 피팅에 의한 방법입니다. 현장 치마 측정 자료를 틀에잡기 일자안밀 이론에 적용하여 시행착오법으로 여러 번의 시행착오법으로 안밀 특성을 역해석하고 시행착오법으로 곡선과 유사한 계측 곡선과 유사한 해석 곡선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역해석한 값으로 잔류치마량 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하면 집안조사 및 현장 간극 수압 측정으로부터 초기 안밀 개수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초기 압축 지수를 결정합니다. 집안조사 결과를 근거로 CV와 CC를 1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치마 계측 자료에 적합한 현장 집소와 현장 안밀 개수를 시행착오법으로 현장 안밀 개수와 현장 압축 지수를 여러 번 바꾸어서 시행착오법으로 여러 번 시산을 하여 계측 곡선과 유사한 곡선을 찾습니다. 계측 곡선과 유사한 곡선을 찾으면 그때 계측 곡선과 유사한 곡선을 찾으면 그때의 어떤 안밀 특성값 CV, CC 값을 역해석 값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값이 결정이 되면 준공 레벨에 대한 목표 치마량을 산정합니다. 목표 치마량을 산정하면 잔류 치마량과 남은 잔류 치마량과 허용 잔류 치마량을 비교하여 프리로딩 제거 시기 및 추가 성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처리 집안의 치마 예측 사례입니다. 치마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론적인 값으로 치마량을 먼저 산정해 보았습니다. 무처리한 경우, 연직 배수제를 시공한 경우, 무처리하면 이렇게 안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연직 배수제를 시공하면 아주 단기간에 치마가 발생합니다. 먼저 연직 배수가 시공 구간에 대해서 쌍곡선법과 아사업법, 호신호법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계측 데이터를 몇 개월치 자료를 사용하느냐, 치마 데이터를 몇 개월치 치마의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측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치마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수록 예측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사업법은 안밀 이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론적인 값을 적용했을 때는 잘 맞았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적용할 경우에는 아사업법이 꼭 잘 맞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직 배수제를 시공하지 않는 무처리 집안의 경우 아사업법도 쌍곡선법도 상당히 큰 오차를 보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측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도는 높았지만 상당히 큰 오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로고티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일본의 사례입니다. 쌍곡선법으로 가장 많이 적용하는 쌍곡선법으로 일본에서 연합청 두께가 얇은 경우와 연합청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 예측한 사례를 비교한 겁니다. 연합청 두께가 10m 미만으로 얇은 경우 현장에서는 비교적 예측치와 실측치가 잘 맞았습니다. 비교적 점선은 3개월치 데이터로 예측한 것이고 실선은 6개월치 데이터로 예측한 것입니다. 비교적 큰 오차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합청이 두꺼운 경우 상당히 큰 오차를 보였습니다. 예측치고 실측치입니다. 실측치는 지속적으로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현장에서 예측 방법에 대해서 방법에 따른 오차를 비교해 봤습니다. 예측 방법에 따라서 아사오카법, 쌍곡선법, 커브 피팅법, 로고티법, 무처리 집안에서는 로고티법이 비교적 잘 맞았지만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예측 옥자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약 집안에서의 치마 예측은 방법에 따라서도 오차가 크고 그 점토청의 두께라든지 점토청의 성질에 따라서 굉장히 오차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예측이 틀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구조물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지하수의 저하에 따른 치마 원리입니다. 집안에서의 지하수위는 통상 이런 일직선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지하수위는 어떤 곡선적인 경향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런 지하수위가 저하되면 유용력이 증가합니다. 지중 유용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치마가 발생합니다. 전응력은 유용력 플러스 간극수압입니다. 하중을 제하를 하게 되면 전응력 정분, 하중을 성투를 하게 되면 전응력 정분은 유용력 정분 플러스 간극수압 정분입니다. 간극수압 정분입니다. 근데 전응력이 상자중이 없다고 했을 때 0이 될 것입니다. 상자중을 제하지 않을 때 0이 될 것이고 그때 유용력이 뭔지 알 수 없지만 지하수위가 저하됐다면 간극수압이 작아졌을 겁니다. 간극수압이 작아지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할 겁니다. 간극수압이 작아진 만큼 유용력은 증가됩니다. 간극수압이 작아진 만큼 유용력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위가 저하되면 간극수압이 작아진 만큼 유용력이 증가됩니다. 유용력이 증가되면 델타-P가 증가되는 겁니다. 델타-P가 증가되면 치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델타-P가 증가되면 치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학 집안에서는 보통 집수정으로 양수를 하는데 집수정으로 양수를 하게 되면 지하수위가 집수정 가까이는 많이 저하되고 집수정 멀수록 저하되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집수정 가까이가 치마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집수정 가까이가 실제로 치마가 많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런 치마핀을 설치하여 계측을 하였습니다. 집수정에 근접할수록 치마가 많이 되고 집수정에서 멀수록 치마가 작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수정 배치 간격이 너무 멀 경우 이런 부등치마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연합집안의 주변 구조물에 대한 영향입니다. 연합집안에 성토를 하게 되면 초기에는 이렇게 융기를 하게 되고 집안이 점점 안정화될수록 심화가 됩니다. 융기 때는 수평 변이가 우세하게 발생하게 되고 초기에 성토할 때는 융기가 되면서 수평 변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안정화될수록 점점점 치마가 우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합집안 성토 현장 옆에 구조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구조물이 있어요. 지중 구조물이든 지상 구조물이든 구조물이 있을 경우 성토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수평 변이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안정화될수록 수직 변이를 받습니다. 이런 주변 구조물일 때 수평 수직에 대한 변이가 구조물의 허용 변이 이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조물에 대한 허용 변이는 시방서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구조물에 대한 허용 변이를 확인하고 공사를 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연합지반 개척 현장에서 단계 성토에 의한 안전성 분석입니다. 분석 사례입니다. 연합지반 개척 현장에서 성토를 할 경우 한 번에 일시에 성토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에 성토를 할 경우 집안의 전단 강도 부족에 의해서 전단 파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지반 성토에서는 성토를 하고 집안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성토를 하고 대기를 하는 동안 집안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성토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 단계 성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단계 성토를 할 때 얼마만큼 다음 단계 성토가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현장 개측 결과와 집안 조사 결과로 재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다음 단계에 얼마만큼 성토를 낼 수 있는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수행해야 될 게 집안 조사입니다. 집안 조사로 집안의 비배수 전단 강도, 성토 초기에는 집안이 비배수 거동을 하기 때문에 성토를 하게 되면 성토한 직후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성토한 직후 비배수 거동을 보일 때 어떤 강도 특성으로서 안전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성토체 내의 어느 포인트의 비배수 전단 강도를 집안 조사로서 조사했다면, 근데 비배수 전단 강도는 성토체의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조사를 모든 위치에서 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집안 조사는 대표 구간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집안 조사를 여기서 했다고 가정하면 나머지는 계측 결과를 이용해서 각 영역별로 암밀도와 지중 응육 정분을 분석합니다. 계측 결과를 위해서 각 심도별, 위치별 암밀도와 지중 응육 정분을 계산합니다. 지중 응육 정분과 암밀도를 계산합니다. 근데 이때 알 수 있는 계측에 의한 암밀도는 평균 암밀도입니다. 계측에 의한 암밀도는 간극 수압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 지표 치마판으로 분석하는 건 지층의 평균 암밀도입니다. 그럼 이 평균 암밀도를 이용해서 심도별 암밀도를 추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안 조사 결과와 계측 결과를 역해석해야 해서 강도 특성이라든지 암밀 특성을 역해석해서 심도별 암밀도라든지 위치별 암밀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위치별 비배 전단 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배수 전단 강도는 현재의 비배수 전단 강도는 초기의 비배수 전단 강도, 성토 전의 비배수 전단 강도 플러스 강도 증가율 곱하기 암밀도 곱하기 유효지중 유효영역의 정분입니다. 현재의 비배수 전단 강도는 토질 시험으로 제일 먼저 대표 단면에서 산정할 땐 토질 시험으로서 결정을 합니다. 이 값은 설계 단계에서 조사한 구간의 대표 단면을 설정하여 비배 전당을 측정하고 설계 단계 값을 가져오고 강도 증가율은 시험 값을 쓰든 역해석 값을 쓰든 할 수 있습니다. 암밀도는 계측에 의한 암밀도, 지중 유용력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암밀도를 강도 증가율을 역해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암밀도를 계측에 의한 값, 지중 유용력 정분을 계산에 의해서 설계값, 현재 조사값을 쓰면 이 지역의 강도 증가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무처리 집안의 경우 암밀도는 심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계측에서 구한 암밀도는 평균 암밀도입니다. 지층 전체. 무처리 집안의 경우에는 상부 모래층 인근에서는 성토층 상단에서는 암밀도가 100%가 될 것이고 하부로 가면 갈수록 암밀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이런 특성이 암밀 특성이 심도별로 각 위치별로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평균 암밀도를 써서 구하면 정확한 비배수 강도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집안조사에 의해서 비배수성 강도를 시험하면 이렇게 찍힌 점들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집안조사 결과에 의한 초기 설계에 의한 비배수 정당 강도와 이론적인 시험에서 구한 강도 증가율, 그리고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 그리고 쌍곡선법으로 구한 암밀도, 평균 암밀도를 평균 암밀도를 이론적 심도에 따라서 암밀도로 재산정하면 쌍곡수법으로 구한 비배수 정당 강도가 되겠습니다. 이 값은 조사 결과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우리가 해서 집안조사 결과와 쌍곡수법에서 구한 결과를 재해석해서 이렇게 조사 결과에 근접한 특성들을 찾아서 비배수 정당 강도를 결정합니다. 조사 위치에서는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결정된 값으로 조사 지점 이외의 지점에 대해서도 똑같이 산정을 합니다. 자, 먼저 시험에서 비배수 정강도 평가하는 방법은 현장 배인 시험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실내 시험에서는 1쪽 압축 시험과 비배수 3쪽 압축 시험, 유효 시험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지중 유효 영역 정보는 여러 가지 식들이 있습니다. 재방형일 때, 사각형일 때, D형일 때 지중 유효 영역 정분을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지중 유효 영역 정분을 구하면 됩니다. 성투체 모양을 적당히 나눠서 지중 유효 영역 정분을 심도별로, 위치별로 다 구해야 됩니다. 다음은 계측에 의한 암밀도는 최종 치마량보다 현재 치마량이 되겠습니다. 이 평균 암밀도입니다. 계측에서 구한 건. 그럼 최종 치마량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쌍곡선법이나 로고티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측 데이터에 대한 계측 데이터를 분석 후 부분적인 피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태풍에 의해서 전단 변이가 발생한 곳은 피팅할 때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정해서 쌍곡선법으로 이렇게 건사시켜서 계측에 의한 최종 치마량을 구합니다. 로고티법으로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도 계측에 의한 최종 치마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측에 의한 최종 치마량을 구하면 근데 계측에 의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측에 의해서 최종 치마량을 예측하는 건 상당히 여러 요소에 의해서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오차가 발생합니다. 특히 동방파제는 심도가 얕은 구간에서는 오차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도가 깊은 곳, 서방파제는 동방파제는 10m, 12m 정도의 심도였고 서방파제는 40m의 심도였습니다. 연락성의 심도가 40m였습니다. 동방파제는 예측 오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서방파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예측 정도가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락지반은 연락적 심도라든지 토질 특성에 따라서 예측 오차가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야 되고 분석할 때 어떤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심도별로 암밀 다양한 방법으로 암밀 특성도 분석을 합니다. 암밀도도 심도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비배수 전단 강도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비배수 전단 강도가 결정이 되면 각 영역별로 다 이렇게 심도별로 영역별로 비배수 전단 강도를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해서 다시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 곡선식을 직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선화할 수 있는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식들을 직선화 시킵니다. 프로그램 현재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은 이 곡선식의 비배수 전단강도 곡선 특성을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직선으로 다시 건사시켜 줘야 됩니다. 서방 짚은 곳도 마찬가지로 다 직선으로 건사하여 각각의 값을 입력하여 안정 해석을 하면 단계 성토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인하고 얼마 더 추가 성토를 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연약 집안에서 치마를 예측하고 안밀 특성과 강도 특성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절차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에 대한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한 값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예측할 값이 틀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단계 성토를 할 때도 다시 안전관리를 해야 되고 준공 후에도 심화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지중 구조물이나 다른 구조물들을 설계 시공해야 됩니다. 예측값을 정확히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심화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지중 구조물을 시공하고 설계하고 해야 됩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